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오감도 이상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5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6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7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이상의 오감도의 앞부분을 살짝 전해드렸습니다. 1934년에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시인데요. 이게 뭐 시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 연재를 하다가 독자들이 항의를 해서 일찍 접었다고 하는데요.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또 반복법과 역설법을 사용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의 공포와 좌절을 그린 거라고 하죠. 13이라는 숫자도 서양에서 공포의 숫자라 이 시에는 시인의 그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걸 읽어내지 못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1930년대나 지금이나 이상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알아주지 않으면, 이해해주지 못하면, 요즘식으로 소통이 안 되면 그때 남는 건 외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우신가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에서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이상 작가의 날개입니다. 올해가 이상 탄생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상 작가의 본명은 김혜경입니다. 1910년 9월 14일에 출생해서 1937년 4월 17일에 사망. 그러니까 27년이라는 아주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이상 작가는 원래 건축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총독부 건축과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날개, 이 작품은 1936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작품은 그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읽어내지 못한 작가 이상. 이상은 지병인 폐병이 악화가 돼서 꼭 26년 7개월을 살다가 일본 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객사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된 작가 이상 만나보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상의 날개 만나봅니다. 날개 이상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막소. 니코틴이 내 회 빼앗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의뢰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요.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파라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공할 상식의 병이요.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기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일자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재행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아저씨, 놀다가, 잘해줄게. 아이고, 나, 이거 왜 이래, 이거. 아우, 오빠, 진짜 내 스타일이다. 내가 더 잘해. 이리 와. 이러면 안 되는데. 돼요. 그 33번지란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란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이 꽃과 같이 젊다.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는 까닭이다. 턱살 밑에다 철줄을 매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닫이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버린다. 꺼내셨네. 엄마한테 깜짝했다. 엄마는 무슨 다 같이 술집 자꾸지. 빨리 씻고 있어. 나도 씻어야 한단 말이야. 냄새.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한 거야? 뜸물내, 비눈내. 온갖 장사치들은 하루 가운데 어느 시간에라도 이 대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33번지 대문에 그들 18가구의 문패를 몰아다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어느 사이엔가 강비다지 위 백인당이니 길상당이니 써붙인 한 곁에다 문패를 붙이는 풍속을 가져버렸다. 내 방 미닫이 위 한 곁에 내 아내의 명함이 붙어있는 것도 이 풍속을 좇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속에서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내 방이 마음에 들었다. 방 안의 기운은 내 체온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방 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한 내 알력을 위하여 쾌적하였다. 나는 내 방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 않았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냐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어서 똑 7째 칸이다.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2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랴. 내 방은 햇볕이 들지 않지만 아내 방은 해가 들어. 아침에는 책보만 하고 오후에는 손수건만 해지다 나가버리지. 나가요.
나간다. 나갔다.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는다. 들이비치는 햇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이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를 꺼내가지고 그을려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이 장난이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인 그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 아내의 냄새. 아내의 방은 늘 화려하였다. 나는 그 여러 조각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동체와 그 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즈를 연상하면서 내 마음은 늘 점잖지 못하다. 그렇가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입고 있는 골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 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다. 어느덧 손수건머리졌던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겐 참 반갑다. 아내는 하루에 2번 세수를 한다. 나는 하루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 11시쯤에서 하는 아내의 첫 번 세수는 좀 간단하다. 그러나 저녁 7시쯤에서 하는 2번째 세수는 손이 많이 간다. 아내는 낮에보다도 밤에 더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낮에도 외출하고 밤에도 외출하였다. 나가요. 또 외출. 아내한테 직업이 있었던가? 직업이 뭐지? 나처럼 직업이 없다면 외출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나 이따 다시 들어올 거야.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죠?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내객이 많다.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려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자요. 50전짜리예요. 은하다. 이걸로 뭘 하지? 꽤 많다. 무슨... 이거 받아요. 금고처럼 생겼어도 벙어리 저금통이에요.
그 은화 여기다 모으라고. 알았어. 열쇠는 내가 가져갈게요. 나는 한 푼씩 한 푼씩 그 속에 넣고 열쇠는 아내가 가져갔다. 그 후에도 나는 더러운 은화를 그 벙어리에 넣은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난 드디어 머리맡에 놓았던 그 벙어리에 손을 대지 않고 말았다. 내 게으름은 그런 곳에 내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싫었다. 아내에게 내객이 있는 날은 이불 속으로 한만 깊이 들어가도 비 오는 날만큼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당신 최고야. 내객들은 장지 저쪽에 내가 있는 것을 모르나 보다. 내 아내와 나도 좀 하기 어려운 농을 아주 서슴지 않고 쉽게 해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아내를 찾은 서너 사람의 내객들은 늘 비교적 점잖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정이 좀 지나면 의례 돌아들 같다. 그들 가운데에는 법교양이 얕은 자도 있는데 싶었는데 그런 자는 보통 음식을 사다 먹고 논다. 자기야. 참. 그래. 한 잔 더 하세요. 좋지, 좋아. 그래, 마시자. 어? 마시고 나서 한 번 더. 아이, 참. 아내 직업이 뭔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내 지식이 부족한가? 난 아내 직업이 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나도 배고픈데. 나 좀 나가요. 왜 아내를 찾아오는 남자들은 돈을 놓고 갈까? 아내는 그 돈을 받아야 되나? 예의인가? 대가인가? 내 아내가 통정을 받아야 할 만큼 가엾은 인물인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금고인 벙어리 속에 은하는 얼마나 모였을까? 맞아. 좀 전에도 아내가 은하 한 잎을 주고 갔지? 아내는 왜 나에게 돈을 놓고 가지? 이것도 연구를 해야 돼. 머리 아파. 변소. 변소. 금고인 덩어리. 어느 날 나는 그 벙어리를 변소에 갖다 넣어버렸다. 그때 벙어리 속엔 몇 푼이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은화들이 꽤 들어있었다. 나는 그 은화를 그 벙어리에 넣고 하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나는 아내가 손수 벙어리를 사용하였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벙어리도 돈도 사실은 아내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내겐 애초부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니까 될 수만 있으면 그 벙어리를 아내는 아내 방으로 가져갔으면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아내는 가져가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내 방으로 가져다 둘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으나 그쯤에는 아내의 내객이 워낙 많아서 내가 아내 방에 가볼 기회가 도무지 없었다. 그래서 난 하는 수 없이 변소에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서글픈 마음으로 아내의 꾸지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소에 가니까
아니에요. 됐어요. 여기 놓고 가요.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아내 손님들이 아내한테 돈을 놓고 가는 것과 아내가 나한테 돈을 놓고 가는 것. 쾌감일까? 쾌감이라면 어떤 종류의 쾌감인지 다시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쾌감. 나 늦어요. 은화를 가지고 나갈 거야. 나는 아내의 밤외출을 틈타 밖으로 나왔다. 나는 거리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나온 은화를 지폐로 바꾼다. 은화 한 잎은 5원이요. 자, 받으시오. 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리를 쏘다녔다. 오랜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이에 가까울 만큼 내 신경을 흥분시켜버렸다. 나는 금시에 피곤하여 버렸다. 그러나 난 참았다. 그리고 밤이 이스카드로 까닭을 잃어버린 채 이 거리 저 거리로 지향 없이 헤매었다. 돈은 물론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돈을 쓸 아무 엄두도 나서지 않았다. 나는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나는 과연 피로를 이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다. 나는 가까스로 내 집을 찾았다. 나는 내 방을 가려면 아내 방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고 아내에게 내객이 있나 없나를 걱정하면서 비다지 앞에서 좀 거북살스럽게 기침을 한 번 했다. 누가 왔나?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 오기로 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내 방 통과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뭐. 아이, 당신 잘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 다리 아파. 피곤해. 뭐야 저거? 나 간다. 괜찮아요. 이따 가세요. 간다고. 지가 얘기를 하지 그랬어. 에이. 선생님! 오늘은 피곤해서 연구를 못 하겠어. 여기는 아내 방. 이튿날 잠이 깨었을 때 나는 내 아내 방 아내 이불 속에 있었다. 이것이 이 33번지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내가 아내 방에서 잔 맨 처음이었다. 해가 들창에 훨씬 높았는데 아내는 이미 외출하고 벌써 내 곁에 있진 않다. 아니, 아내는 어쩌면 내가 의식을 잃는 동안에 외출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전신이 찌푸드드한 것이 손가락 하나 꼼짝할 힘조차 없었다. 책보보다 좀 작은 면적의 볕이 눈이 부시다. 그 속에서
없이 먼지가 흡사 미생물처럼 난무한다. 내가 잠을 깬 것은 전등이 켜진 뒤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나 보다. 아니, 돌아왔다 또 나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상고하여 무엇하나. 정신이 한결난다. 나는 밤일을 생각해 보았다. 오원이야. 이걸 왜 나한테 줘요? 오원이야. 그 돈 5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넘어졌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객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나는 알아낸 것 같아서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나는 속으로 빙그레 웃어보았다. 따라서 나는 또 오늘 밤에도 외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 없다. 나는 또 어저녁에 그 돈 5원을 한꺼번에 아내에게 줘버린 것을 후회하였다. 또 그 벙어리를 변소에 갖다 쳐넣어버린 것도 후회하였다. 나는 실없이 실망하면서 습관처럼 그 돈 5원이 들어있던 내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 한번 휘둘러 봤다. 뜻밖에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었다. 2원밖에 없다. 그러나 많아야 맛은 아니다. 얼마가 아니고 있으면 된다. 나는 그만한 것이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어서 시간아 지나가 버려. 아내한테 돈을 주고 아내 방에서 잠을 자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근데 아내의 눈총은 정말 무서워. 빨리 자정이 되어라. 빨리 자정이 되어라. 빨리 자정이 되어라. 나는 저물도록 길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또 지형 없이 거리를 방황하였다. 경성역 시계가 확실히 자정을 지난 것을 본 뒤에 나는 집을 향하였다. 자, 2원이야. 돈이라고. 왜 돈을 쓰지 않고 다시 가져왔어요? 나도 당신한테 돈 줬어. 이상한 일이네. 어서 자요. 아내는 드디어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자기 방에 재워주었다. 나는 이 기쁨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고 싶진 않았다. 나는 편히 잘 잤다. 이튿날도 내가 잠에 깨었을 때는 아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또 내 방으로 가서 피곤한 몸에 낮잠을 잤다. 내가 아내에게 흔들려 깨었을 때는 역시 불이 들어온 뒤였다. 아내는 자기 방으로 날 오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 내 방으로 오라니까요. 왜 그렇게 봐요? 아니야. 저녁 먹어야죠. 무슨 업무가 숨어 있을 거야. 어서 앉아요. 자, 많이 드시고. 자, 예쏘. 돈이다. 네, 돈이에요, 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게, 아주 늦게 들어와도 좋아요.
알았어. 어쨌든 나섰다. 나는 좀 야맹증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리고는 경성역 1, 2등 대합실 한곁 T룸에를 들렀다. 그건 내겐 큰 발견이었다.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여 두었다. 거기서 얼마나 내가 오래 앉았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객이 슬며시 뜸해지면서 이 구석 저 구석 걷어치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닿는 시간이 된 모양이다. 오늘 기차는 끝났어요. 자, 다들 돌아가세요. 벌써 11시가 좀 지났네. 여기도 결코 내가 안주할 곳은 아니구나. 비가 오네. 어디 가서 자정을 넘기지? 대단히 선선해서 견딜 수가 없다. 골덴옷이 젖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속속들이 스며들면서 죽은거린다. 비를 맞아 가면서라도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거리를 돌아다녀서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이제는 선선해서 이 이상은 더 견딜 수가 없다. 자정을 넘겨야 하는데 추워. 자정 오늘같이 굳은 날에도 손님이 있으려고? 집에 가자. 가서 안에 손님이 있으면 사정을 하자. 추워. 불이 나게 와보니까 그러나 아내에겐 내객이 있었다. 나는 너무 춥고 척척해서 얼떨김에 놓고 하는 것을 잊었다. 여보, 미안해. 괜찮아요. 미안해요. 나는 간발자국 같은 발자국을 내면서 덤벙덤벙 아내 방을 디디고 내 방으로 가서 쭉 빠진 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이불을 뒤썼다. 덜덜덜덜 떨린다. 오한이 점점 더 심해 들어온다. 여전 땅이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여보. 여보. 여보, 약 드세요. 이튿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이다. 나는 감기가 들었다. 여전히 으스스 춥고 또 골치가 아프고 입에 군침이 도는 것이 씁쓸하면서 다리팔이 척 늘어져서 더 권하다. 이 약 매일 먹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나는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나 낮이나 잤다. 유난스럽게 밤이나 낮이나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잠이 자꾸만 오는 것은 내가 몸이 훨씬 튼튼해진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아마 한 달이나 이렇게 지냈나 보다. 내 머리와 수염이 너무 자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울을 좀 보리라고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아내 방으로 가서 아내 화장대 앞에 앉아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이건 최면약 아달린갑. 아내가 나한테 매일 4알씩 먹으라고 준 아스피린처럼 생겼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도 4개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어요.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믿을 수 없어.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잖아. 정말이지 아니야.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자는 말이지. 허나 변해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우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기를 펴고 닭처럼 부두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의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가려워. 여기는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야.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상의 날개 함께 하셨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가 이상 탄생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대표작 날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민호 교수 모시고 이상과 또 작품 날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라디오 드라마로 날개를 소개한다고 하니까 참 우려의 목소리가 꽤 많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니? 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저희가 부족하지만 날개를 어쨌든 들려드렸습니다. 예. 먼저,
이 대부분 이상이라는 작가 그리고 날개라는 작품의 제목은 다들 많이 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자세한 내용 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글쎄다 감을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뭘 말하려는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뭘 말하려는 작품이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날개는 되게 이상이 아주 기괴한 삶을 살았고 또 복잡한 그 여자들 관계 속에서 살았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상과 함께 같이 살았던 어떤 여자에 관한 소설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것은 이상의 삶에서 어떤 소재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읽느냐. 네. 여기서 이 작품에 나오는 나와 아내는 특히 아내가 중요한데 이 아내가 보통 그냥 그 등장인물로서의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현대세계의 마법적인 힘 또는 그 현대세계 자체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읽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아내가 나한테 돈을 쥐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아달린이라는 마취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내의 속성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내는 우리가 사는 현대세계와 같은 거죠. 항상 돈이 필요하고 또 돈으로 어떤 상품을 사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즉 환금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환금적인 그 메커니즘이 우리들 스스로를 다 얽어매고 있죠. 우리 하루도 돈 없이 살 수 없고 또 그런 세계에 젖어서 그런 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는 바로 그런 그 아내의 힘에 반쯤은 마취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삶이 삶이 아니라고 나중에 자각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읽게 되면 아마 소설의 수수께끼 같은 이 날개의 어떤 주제가 조금씩 잡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요 2010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기가 1936년인데 지금 봐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작품들을 많이 접하는 이 시대에도 이 작품이 그렇게 수월하게 읽히진 않거든요.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파격적이었을까 싶은데 그 당시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날개 자체는 평가가 일반 독자들한테서는 평가가 거의 반응이 없다시피 했었다고 봐야 되죠. 예. 날개는 그렇고 오히려 날개보다 먼저 신문지상에 연재된 작품 오감도라고 하는 시 연작이 아주 거센 그 독자들의 반감 어린 반응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따위 시를 이걸 시라고 썼느냐, 이걸 발표하도록 만든 기자, 신문사는 도대체 뭐냐 하는 식으로 이상 씨의 어떤 표현 방법이나 아니면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상은 진정한 문학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됐었죠. 그런데 그러나 소수의 비평가들 또 소수의 작가들 이태준이라든지 김기림이라든지 또 최재수 같은 비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상문학의 가치를 엿보았던 그 가치를 알았던 몇 안 되는 사람의 하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상을 그래도 문단으로 끌어들이고 또 잡지에 계속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날개도 36년 9월에 조광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것인데 이게 당시에 일반 독자들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비평에서는 곧바로 반응이 있었어요. 굉장한 문제작으로 이해되었던 거죠. 문제작으로. 네. 저 올해가 이상탄생 100주년인데 100년이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시대가 읽어주지 못한 작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탄생 이제 100년 이 의미를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 비평가들 일부 또 작가 일부가 이상을 이해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이상은 당대의 문학과 문단에 의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작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단편소설이 한 권 정도 분량이고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분량이고 또 시도 한 권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아주 많은 작품을 남긴 셈도 아닌데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어요. 또 해석도 늘 해석이 시도되지만 늘 오독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상 탄생 100주년인데 이제는 정말 이상이라고 하는 가장 현대적인 작가의 한번 그 작품의 비밀, 그 진면목을 새롭게 발견할 때가 됐다 하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작가가 문학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많이 그림도 그릴 수 있었던 작가였고 또 건축을 전공했던 작가였으니까 이제 작가로서만이 아닌 어떤 예술가 이상의 총체적 면모를 발견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덕분에 오늘 좀 새로운 이상과 만난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민호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이상 작가의 날개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